네, 안녕하세요. 동학문화 해설사 여러분, 다큐멘터리 사진가 김동우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태평양을 건너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100여 년 전에 멕시코를 거쳐서 쿠바까지 건너간 한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 천도교와도 좀 연관이 있거든요. 태평양을 천도교가 100년 전에 넘어왔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우리 독립과 관련된 이제 활동들을 해나가게 되는데요. 이 과정들이 너무 드라마틱하고 또 우리한테는 또 아픈 역사로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딱 100년 전 쿠바로 이민 갔던 사람들의 이야기, 또 그 이야기를 하려면 앞선 멕시코 이민을 또 이야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주안점으로 그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제가 2017년부터 우리 디아스포라, 그리고 거기에 이주와 관련된 이주사가 또 독립운동사로 확장돼 나간 그 사건들이 많았거든요. 이제 그런 작업을 하게 된 계기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본격적으로 태평양을 건너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17년에 인도를 가게 됐거든요. 이 사진에 보이는 이 성인데요. 레드포트라는 델리에 있는 마지막 무굴 제국의 성터입니다. 우리로 따지면은 이제 경복궁 같은 곳이 되겠죠. 대한제국의 마지막 성터. 뭐 이런 의미인데요. 이제 인도도 영국의 식민지 지배를 받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마지막 전통적인 왕조의 왕조의 마지막이면서 그 성터가 나중에 영국군의 또 군대 시설 훈련지 같은 곳으로 쓰이거든요. 그런데 이 인도가 저한테는 되게 운명적인 장소였어요. 왜냐하면 인도 그리고 대한민국 독립운동사 이 두 가지는 잘 매치가 안 되죠. 그런데 이 매치가 안 되는 조합을 매치시켰던 장소가 바로 이 레드포트라는 성터입니다. 저한테는. 저도 인도에 가기 전에 잘 몰랐던 역사였는데 1940년에 우리 1932년 윤봉길 의거 이후에 이제 임시정부가 8년 동안 고난의 행군을 거치면서 1940년에 충칭에 들어가죠. 그리고 만든 것이 바로 대한광복군이잖아요. 근데 광복군을 창설하고 난 다음에 이제 2차 세계대전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터지면서 일본군하고 영국군이 인도, 미얀마를 두고 상당히 치열한 전쟁을 치릅니다. 그게 바로 1943년 정도 됐거든요. 근데 이때 영국군이 충칭에 있던 임시정부에 요청을 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일본인과 모습도 비슷하고, 일어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항일 의식이 뛰어나다. 그러니 광복군의 요원들을 좀 파견해달라. 그래서 좀 축약을 하자면 임시정부 내에서 선발을 하게 됩니다. 요원들을 어떤 사람들을 보낼지에 대해서. 그래서 영어 1어가 능통하고 신체 건강한 그 당시로 따지면 아주 최정의 엘리트들만을 뽑습니다. 이분들이 한지성 대장 등 9명의 인면 정구 공작대가 되는 겁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요. 인면은 인도와 당시 버마, 지금은 미얀마를 얘기했던 한자고요. 전구는 전투 지역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인도, 미얀마 전투 지역에 파견된 공작대 이렇게 되는 거죠. 풀이하면. 근데 이분들이 이제 9명이 선발된 다음에 비행기를 타고 콜카타를 거쳐서 델리에 입성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 사진에 보이는 분들인데요. 이분들이 바로 레드포트라는 성터 안에서 영국군 밑에서 암호해독, 통신감청, 포로신문, 또 DMZ에서 보면 우리 북한군하고 막 이렇게 예전에 막 방송했던 거 있었잖아요. 그게 대적 선무방송이라고 하는데 그 선무방송을 또 훈련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훈련을 받고 실제로 전투 지역에 이제 파견이 되거든요. 근데 이 레드포트라는 성이 독립기념관에 들어가 보면 우리 국외 독립운동 사적지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시정부에서 이분들을 인도까지 파견했던 이유는 전후에 참전국 지위를 얻어야지만 우리가 자주독립을 강대국 사이에서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지점, 이 레드포트라는 성이 우리의 독립운동 사적지였다. 그리고 저는 학교 다닐 때 배우지 못했던 인면 전구공작대의 이야기를 여기서 찾아보게 되죠. 전 되게 놀라웠던 사실이거든요. 아니, 단순히 우리 국외 독립운동이라고 하면 가까이 만주, 일본, 상해, 요 정도만 머릿속에 있었던 사람인데, 인도에서 우리 독립운동이 있었다고? 그것도 나라 찾기 위해서 9명이나 아주 최정예 엘리트들이 가서 실제로 전장에 투입돼서 전과를 세운다? 이거는 저한테는 되게 놀라웠던 역사의 발견이었죠. 그래서 제가 이 되게 긴 여행 중이었는데 여행 계획을 송두리째 바꾸고 멕시코로 떠나게 됩니다. 그 태평양을 건너간 사람들. 근데 이제 애니깽이라는 단어는 제가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거기서 단순히 노동만 한 게 아니었다. 거기서 그 먼 태평양 저 끝 카리브해까지 포함해서 멕시코, 쿠바까지 가서도 우리의 독립운동을 위해서 노력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이야기를 주로 해드릴 텐데요. 먼저 영상 하나 보고 가보겠습니다.
돌아올 수 없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905년이었는데요. 1033명의 사람들이 제물포, 지금 인천항이죠. 제물포에서 영국 상선 1포도를 타고 태평양을 40여일 동안 횡단해서 건너가게 됩니다. 근데 당시 좀 시대적 배경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왜 이민배에 올랐는지, 이 사람들이. 1902년부터 1905년까지 대한제국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허가한 공식적인 이주가 있었습니다. 바로 하와이 이민이었죠. 하와이 이민. 이 기간 동안 7,000명에서 7,500명 정도가 하와이로 건너가서 사탕수수밭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 1904년, 5년에 우리 땅에서 러일 전쟁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당시에 되게 또 기근까지 겹쳤거든요. 그러다 보니 당시 사회상이라는 게 되게 별로 좋지 않았겠죠, 분위기가. 그래서 1905년에 만들어진 말이 뭐냐면 을사년스럽다. 물론 을사조약까지 포함되는 말이죠. 그래서 너무 뒤숭숭했던 그 시대상을 반영했던 말이 을사년스럽다. 그게 지금 우리가 쓰는 을시년스럽다로 이제 변화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찌됐든 그 당시에 그 분위기라는 것은 참 좋지 못했죠. 그러다 보니 이 이민에 대한 욕구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그리고 하와이 이민에 대한 긍정적인 소식들도 전해졌고요. 그래서 1000여 명의 사람들이 이 마이어스라는 이민 브로커의 손에 이끌려서 그 배에 오르는데, 이 마이어스라는 사람은 멕시코 애니깽 그 농장주의 대리인 자격으로 처음에 일본에 들어오죠. 일본에 들어와서 원래는 중국 사람들이 먼저 갔었고, 그 다음에 일본 사람들이 건너간,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조선 사람들이 건너가게 되는 이제 순서가 있거든요. 이 같은 패턴들이. 근데 중국 사람들하고 일본 사람들이 먼저 이제 멕시코에 건너갔단 말이죠. 그런데 너무 소문이 안 좋았던 거예요. 가면 고생한다. 너무 고생한다. 그리고 임금도 좋지 못하다. 그러니까 다시 재차 들어와서 마이어스가 일본에서 이 노동자들을 모객하려고 보니 모객이 잘 안 된 거죠. 그래서 일제의 대륙 식민회사와 결탁을 해서 그럼 조선으로 눈을 돌리자 해서 마이어스가 1904년 조선에 들어오게 됩니다. 들어와서 황성신문이나 전국 곳곳에 광고를 내고 방을 붙이고 이민자를 모객한다는 이제 내용으로 사람들을 모으죠. 그렇게 해서 1905년에 4월 달에 이제 떠나거든요. 4월 초에 1033명의 사람들이 영국 상선 1포도호에 올라 태평양을 건너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이제 그 배에 오르는데 뭐 내시도 있었고 무당도 있었고 그다음에 불황아들도 있었고 그다음에 군인들도 있었고 대부분이 그런데 가족 단위 이민자들이 제일 많았습니다. 네, 그 사람들이 딱 배를 타고 이제 태평양 한가운데 딱 들어가니 뭐가 이제 찾아오죠? 지독한 배멀미가 찾아오죠.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고통이었겠죠. 그래서 가다가 두세 명이 죽습니다. 아이들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이제 가는 중간에 아이들이 죽고 사람이 죽어나가니까 이제 그 시체를 처리해야 되는데 그 시체를 태평양 한가운데 휴장하면서 곡소리를 내면서 배가 점점 동쪽으로 멀어지죠. 그래서 이분들이 처음 도착한 곳이 바로 이 살리나 크루즈라는 해변입니다. 태평양하고 면하고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 바다 너머에 고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해변가에 도착해서 당혹스러웠겠죠. 너무 멀리 와버려서. 이분들 이제 도착하자마자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집에 다시 돌아가고 싶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공포심도 들었을 거고. 그래서 이제 이 해변을 여행자들이 거의 이제 찾지 않는 이제 해변이거든요. 멕시코 여행 가시는 분들이 이 살리나 크루즈 해변을 거의 찾아가지 않죠. 여기 자체가 또 여행지도 아닐 뿐더러. 그래서 근데 우리의 그 디아스포라, 중미 지역 디아스포라의 시작점이기도 한 곳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되게 의미가 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해변에 서서 이런저런 생각들에 젖어서 이제 사진을 좀 찍게 되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쓰러져 간 사람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옆에 있던 한국 사람을 바닷속에 넣어서
떠나온 집을 생각해봐라. 지금은 뭐 10시간이면 비행기로 갈 수 있는 곳이지만 당시에는 40여일을 넘게 배를 타고 와야지만 됐던, 그리고 한 번 오면 돌아갈 수 없었던 이제 땅이었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먹먹하고 이 절절한 우리의 역사가 깃든 시작점일까.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으로 사진을 찍게 되죠. 그래서 이동 경로는 이렇게 됩니다. 이분들이 이제 살리나 크루즈로 들어와서 다시 기차를 타고 쿠아트살코 알코스로 올라가서 또 다시 배를 타고 메리다까지 이제 가게 되는 이제 여정을 거치게 되죠. 근데 메리다로 이제 가게 된 이유는 그 애니깽이라는, 우리말로 용설란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알로에처럼 이렇게 키가 큰 작물이었는데요. 나일론이 나오기 전까지 그 작물로 그 이제 열을 가하면 거기서 섬유를 추출해서 그 이제 섬유 조직을 엮어서 선박에서 쓰는 이제 밧줄을 만드는 용도였거든요. 근데 이걸 가공하려면 노동력이 많이 필요했어요. 근데 이 작물 자체가 좀 뜨거운 지방에서 잘 자라는 작물이거든요. 그래서 저 메리다, 그 메리다에서 오른쪽 끝 바닷가로 가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신혼여행지로 유명한 칸쿤이 있죠, 칸쿤. 그러니까 거기가 유카탄 지방인데 일단 되게 뜨거운 지방이에요. 그래서 저 메리다라는 도시 주변으로 엄청나게 많은 애니깽 농장들이 과거부터 있었다. 그래서 이분들이 최종 목적지는 그 애니깽 농장들이 많은 메리다였다. 이제 갔죠. 메리다에 딱 도착했는데, 제일 먼저 농장주들이 우리 조선인 남자들한테 한 게 뭘까요? 이 사진을 보면 상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상투부터 자르는 걸로 농장일이 시작됐다. 그리고 옷도 한복 같은 걸 입고 있었겠죠. 그걸 이제 다 벗게 하고, 뭐 판초개 같은 걸로 이렇게 담요 이불처럼 된 옷을 만들어 입게 했다. 그런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민이 더욱더 가슴을 아프게 하는 지점은 뭐냐면, 이 사진 저 뒷줄에 있는 아이들입니다. 아이들. 그 이민 브로커 마이어스라는 사람이 조선 땅에 들어와서 그 통역관으로 일했던 이제 권병숙이라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이런저런 이제 그 이민자를 목격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데, 뭘 많이 요구했냐면 거리에 떠도는 붐 없는 아이들을 많이 데려와라. 이런 걸 요구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뭐 다른 이유가 아니었겠죠. 값싸게 부를 수 있으니까, 말 잘 듣고. 그래서 저 뒤에 있는 저 아이들 사진이 불법적인 아동 노동 착취의 이민이기도 했던 이 멕시코 디아스포라를 증거해주고 있는 또 한 장의 사진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메리다에 도착해서 농장주들이 말 위에 타고 쫙 도열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작은 화장실이 열렸는데, 이제 사람들은 한 명씩 농장주들이 뽑아가는 이제 인간 시장이 이제 펼쳐지는 거죠. 근데 때로는 가족 단위 이민자들이 많았다 그랬잖아요. 아빠와 부인이 찢어지기도 하고, 뭐 이런 이제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이제 인간 시장이 펼쳐진 거죠. 그렇게 다 이제 분산 배치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서두에 중국인들하고 일본 사람들이 먼저 와 있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중국인들이 많이 왔었겠죠. 허웨이라는 사람이 이 옆나라 대한제국에서 온 조선인들을 보니 당시 몸값이 돼지보다 쌌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헐벗고 노예처럼, 그렇게 노예는 아니었지만 노예 같은 처우를 받는 모습을 보다 못해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샌프란시스코로 보내죠. 근데 그 소식이 이제 샌프란시스코에 있었던 이제 중국인 신문에 나고, 그 소식을 다시 샌프란시스코에 있었던 우리 동포들이 보게 됩니다. 그 소식을 다시 고향으로 알려준 거죠. 그때서야 고종이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제 노발대발 했겠죠. 이게 어떻게 된 사실이냐. 그래서 윤치호를 시켜서, 그 당시 일본에 있었던 윤치호에게 실태 조사를 시키는데, 윤치호가 하와이까지 배 타고 가서 배멀미가 너무 심하다, 여비가 떨어졌다는 등의 핑계를 대고 다시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정부 차원의 이 진상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끝이 나게 되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4년 동안 계약 노동자로 이분들이 일을 하게 되는데, 결국은 대부분이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로 멕시코에서 아주 혹독한 시련의 4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 이 임금이라는 것도 그러니까 뭐 식비도 써야 되고 이러다 보면 거의 돈에 쥐는 거는 없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려면 고향에 돌아가려면 여비를 다시 배싹을 모아야 되는데 그거를 4년 동안 애니깽 농장에서 일하면서 등등등의 경비를 제하고 내 배싹까지도 모은다는 거는 당시로서는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래서 4년 뒤에 이분들이 거의 가진 것 없이 이제 그 농장에서 해방이 되는 안타까운 상황을 맞게 되죠. 이제 그래서 제가 그 메리다 인근에 있는 농장들, 남아있는 그 애니깽 농장들이 아직 너무 다 거의 대부분이 다 남아있어요. 그걸 부실 이유도 없죠. 부실려면 또 돈이 드는데 거기에 다 시골이고 하다 보니 폐허처럼 남아있는 애니깽 농장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근데 기록에 따르면 한인들이 모여 살던 집터, 뭐 우물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기록이 돼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장소들을 이제 찾아간 거죠. 예. 그래서 항상 애니깽 농장 사진을 보면 저 굴뚝이 있습니다. 이걸 그 애니깽을 잘라서 가져와서 그걸 열을 가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굴뚝쪽이 항상 있는 모습이고요. 근데 지금은 다 이렇게 이제 버려진 이제 장소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야스체란 농장인데 그 소설가 김영하 선생님이 쓴 책에 보면 그 검은 꽃이라는 책이 있죠. 그게 이 애니깽 농장을 다룬 이제 소설인데 야음을 틈타서 농장님이 너무 고됐을 거 아니에요. 담을 넘는 청년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결국은 뭐 언어도 안 되죠. 지리도 어둡죠. 잡혀오게 돼요. 잡혀와서 가시도 친 애니깽 다발이 거꾸로 눕혀서 거의 채찍을 맞는 장면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장면을 옆에서 보고 있던 이 동포들이 보다 못해 이제 꽃갱이 뭐 이런 낫 이런 걸 들고 폭동을 일으키죠. 그래서 이제 이후 야스체 농장주를 잡아다가 거의 죽이기 직전까지 가서 나중에는 그 농장주가 너무 놀래서 이제 도망친 다음에 대리인을 통해서 이제 관리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농장이 바로 이 야스체라는 농장 풍경이에요. 지금 보시는. 이렇게 남아있죠. 그래서 제가 이 야스체 농장에 대한 정보를 그 메리다에 가면 한국 이민사박물관이 있거든요. 이제 거기 이제 관장님한테 많이 여쭤보고 듣고 했는데 그 관장님이 여러 번 저한테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아주 나쁜 장소다. 라는 말을. 예. 근데 이렇게 아직 야스체 농장이 그대로 있습니다. 예. 근데 여기를 이런 역사적 사실을 알고 가는 거랑 모르고 그냥 가서 보는 거랑 좀 많이 다르겠죠. 네, 여기 아스코라 농장은 메리다에서 가장 가까운, 거의 시랑 붙어 있어요. 그래서 아주 가까운 곳에 있었던, 그래서 여기도 우리 한인들이 많이 일했었던 곳 중에 한 곳인데 거의 폐허가 됐죠. 그래서 제가 이 애니깽 농장을 촬영하다가 한 한인 후손을 한번 만나게 돼요. 이분은 이제 그 메리다시 외곽에서 작은 구멍가게 같은 거를 이제 시골 동네에서 운영하는데 3세거든요. 한인 3세인데 본인이 코레아노라는 것밖에 기억을 못 하시고 자기 조상들이 여기 와서 무슨 일을 했고 이런 걸 전혀 기억 못 해요. 기록이 남아있지 않으니 누가 그거를 계속 어렸을 때부터 얘기해 주지 않았으니 그렇게 됐겠죠. 근데 이제 이분은 한국인의 모습이 남아있지만 이분의 부인은 이제 멕시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디아스포라라는 게 손자 때를 지나면서 급격하게 모습도 변하고 생각하는 것도 변하고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분들은 다 멕시코 태생이거든요. 그러니까 멕시코 교육을 받았고 멕시코 말을 하고 한국말은 당연히 못하겠죠. 그리고 먹고 마시고 한 것들이 다 멕시코잖아요. 그러니 멕시코 사람이라고 봐야 하는 게 어쩌면 당연할지도 모르는 이제 세상이 돼버린 거죠. 그럼에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런 고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버려졌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잖아요. 아니 도대체 불법적인 이 이민을 누가 허락해 줬는지 아무도 허락해 준 적이 없거든요. 나라에서 허가지도 않았고 그냥 이민 브로커가 힘이 없으니 들어와가지고 모객해서 데려갔는데 그럼 버려졌다는 느낌, 나라는 도대체 뭐를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4년 동안 계약 노동자로 일했던 우리 조상들은 1909년이 되고 1910년 이제 경수국지가 됨과 동시에 이 메리다에다가 독립군 양성학교였던 승무학교를 만듭니다. 무를 숭상한다라는 뜻의.
근데 이 숙무학교를 만들 수 있었던 아주 결정적인 배경에는 그 1033명의 사람들 중에 200여 명이 군인 출신이었어요. 그냥 군인 출신들이 많이 이제 이민배에 올랐기 때문에 이분들이 주축이 돼서 이제 거기 청년들도 있고 막 했을 거 아니에요. 나이 어린 우리 한 중학생들도 있었고 뭐 초등학생들도 있었고 막 있었을 거 아니에요. 나이대별로 있었던 그 젊은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민족의식을 갖게 해야 되고 우리말을 잊어먹지 않게 해야 된다. 그리고 나라가 없어졌으니 장차 이 아이들을 독립군을 양성해서 나라를 찾는데 미랄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숙무학교라는 거를 만들어서 여기서 사관생도들을 이제 양성하게 되는 거죠. 독립군들을. 근데 그 숙무학교 터가 바로 이 메리다에 있는 이 재래시장 터입니다. 지금은 저기서 이 숙무학교의 흔적을 발견한다는 건 이제 불가능한 시간이 돼버렸죠.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 시장도 생긴 지가 되게 오래됐거든요. 40, 50년이 넘었고. 그런데 여기가 터라는 걸 또 기록해 놓지 않으면, 우리가 그걸 기억하지 못하면 또 지워질 수밖에 없는 역사의 장소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시장은 이제 뭐 메리다로 나가는, 외곽으로 나가는 이제 버스들이 쓰기도 하고, 그리고 메리다에서 가장 큰 재래시장이기도 하고 되게 사람들로 번잡스러운 이제 곳입니다. 여기서 이제 발구름하면서 예전에 숙무학교 학생들이 시내 시가 행진을 했다는 기록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멕시코인들이 그걸 보고 비바 코리아라고 뭐 이렇게 산사를 보냈다는 그런 이야기들도 전해집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숙무학교 터가 1913년에 문을 닫게 되죠. 1913년에 멕시코 혁명이 터지면서 사회 분위기가 뒤숭숭하고 막 이러면서 이제 멕시코 각지로 이제 한인들이 이제 뿔뿔이 흩어지게 되면서 이제 폐교되는 또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 메리다에 가면 또 이제 한인들의 리더격이었죠. 이민사의 지도자를 했던 김기창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근데 이분이 이제 가게를 하나 하셨나 봐요. 근데 그 가게터가 남아 있는데 지금은 이 웨딩드레스 가게로 오래전에 바뀌어 버렸죠. 근데 저기 가도 이제 여기가 이제 기록상 여기다라는 것만 남아 있고 뭐 아무것도 이제 찾을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돼 버렸죠. 재미있는 또 장소가 있습니다. 메리다에 가면 제물포거리라는 곳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천시랑 메리다시가 자매 결연하면서 이제 조성한 거리인데, 과거에 이 거리 안에 술집들이 많았대요. 근데 이제 일 끝나고 우리 조상들이 이 골목에 자주 모여서 약주 한 잔씩을 했겠죠. 그러다 보면 좀 술기운이 오르고 그러면 뭐 우리가 제물포에서 배를 타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뭐 하여튼 제물포 거리셨나 봐요. 그 얘기를 귀담아 들었던 이 술집 주인이 나중에 술집 이름을 이렇게 제물포로 바꿉니다. 제물포. 그래서 그러면 이 제물포라는 술집이 있었던 곳을 제물포 거리로 명명하자 해가지고 이제 제물포 거리가 됐죠. 그래서 이제 앞서 보여드린 사진은 고등학교 지금 역사교과서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학교 다닐 때 이런 내용을 잘 배우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참 얼마나 제물포를 외쳤으면, 그 제물포에서 떠나는 순간이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이렇게 술집 주인의 마음까지 움직여서 술집 이름을 제물포로 바꾸게 만들었을까. 거리, 저 왼쪽에 보이는 이제 골목들부터 제물포 거리인데요. 저 거리를 이렇게 저도 서성여 봤는데 지금도 술집이 많이 남아있더라고요. 여기가 이제 과거부터 이제 그런 골목이었나 봐요. 예. 그래서 이제 멕시코에서 꼭 기억해야 될 인물은 이제 김익주라는 분인데, 이분은, 식당을 하세요. 탐피코라는 지방에 가가지고 한국식 정자 모양의 2층짜리 이제 식당을 만드는데, 이 스페인풍 건물만 쫙 있는 데서 한국식 정자 모양의 건물이, 목조 건물이 딱 들었으니까 이게 얼마나 이색적이었겠어요. 그래서 거기서 돈을 많이 법니다. 네. 바로 왼쪽에 보이는 저 건물이거든요. 근데 이분은 이제 이 돈으로, 여기서 번 돈으로 다 미국에 있는 대한민국민에 보내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
적십자사가 만들어지거든요. 상해에서. 거기에 또 적십자 기금으로 또 보내고 해방 이후에는 국가재건의원금 뭐 이런 것들로 다 독립자금, 나중에는 이제 저 식당까지 팔아서 독립자금 됐다는 얘기도 전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멕시코에서 상당히 이제 독립운동을 많이 하신 이분도 이제 애니깽 농장에서 이제 해방에 대해서 탐피코라는 지방에 이주해서 저 건물을 짓고 거기서 또 이렇게 돈을 벌게 되신 거죠. 그러니까 가장 먼저 자수성가 하신 분이 된 거예요, 멕시코에서. 근데 그 돈을 자기를 위해 쓰지 않고 나라를 위해 썼다는 거. 그분의 무덤이 멕시코 시티에 남아 있습니다. 갔더니 이런 이제 초라한 모습이 돼버렸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안 좋아서 다시 발걸음을 돌려서 꽃을 사다가 이렇게 얹었죠. 요 느낌은 많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관심을 갖는다는 거는 이제 풍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 그래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겠다. 이런 거를 많이 느끼게 했던 장소입니다. 예, 이분이 바로 김익주 선생님의 이제 후손이신데요. 이제 멕시코 시티에 살고 있고요. 제가 좀 이렇게 사진을 흐릿하게 찍은 이유는 저도 이제 멕시코에 가기 전까지 김익주라는 인물에 대해서 전혀 몰랐고, 그 다음에 애니깽의 역사가 이렇게 승무학교까지 만들 정도로 나를 찾아야 되겠다는 의지가 강했던 역사였나? 전혀 모르고 있었던 역사였거든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역사가 이렇게 흐릿해지고 지워진 거 아닌가 해서 이제 후선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재미있는 거는 그 1033명의 사람들 중에 왕족도 있었어요. 전주희 씨. 왕실 이제 종신이었죠. 그분이 이제 그 배에 오를 때 4시를 대동하고 탔다. 그런 이제 기록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왔던 그분들이 여기 이제 무덤가에 보면 이제 같이 합장이 돼 있거든요. 예, 그분의 후손들. 이분은 진짜 자기가 조선 왕족이라는 거에 대한 자부심이 되게 강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증손자 정도 되시는데요. 다 동생들을 불러 모으셨어요. 예. 이렇게만 놓고 보면 이제 거의 한국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제 요 사진이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요 여자분의 사진인데 이분은 이제 멕시코인하고 결혼을 하게 된 거죠. 바뀌는 거죠, 점점. 그 메리다에 가면 그 대한민국민의 건물로 쓰였던 그 장소가 있거든요. 근데 그 건물이 지금은 한인 이민사 박물관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면 뭐 이렇게 사진도 걸려 있고 한데 조금 뭐랄까 좀 조악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제가 갔을 때보다는 지금 좀 좋아졌다고 하는데요. 보면서 이렇게밖에 못 해놓을까 했던 이제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제가 인상 깊었던 거는 저 위에 안창호 선생님 액자였어요. 멕시코에서 가장 추앙받는 독립운동가는 안창호 선생님이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1917년, 18년쯤에 안창호 선생님이 이제 그 멕시코에 있던 한인들의 초청을 받고 이제 멕시코를 10개월 동안 순회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대한민국민회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멕시코에도 지방회가 설립돼요. 그러니까 대한민국민회 총회장이니까 그 자격으로 이제 초청을 한 거예요. 멕시코에 있던 분들이. 그래서 한인들이 살고 있는 곳마다 찾아다니신 거죠. 그래서 연설하고 밤에는 뭐 약주도 한잔 하시면서 독립운동에 대해서 또 의견 나누시고 이러면서 이제 좀 모금을 많이 해달라. 독립자금을 많이 대달라. 사실 독립운동이라는 게 뭐 홍범도 장군처럼 산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지만 뒤에서 이 독립자금을 많이 대줘야지만 이게 활동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10개월 동안 순회를 한 뒤에 미국에 이제 다시 돌아가시려고 멕시코 시티 미국 영사에 갔는데 영상에서 그런 거죠. 미국 못 들어간다 너. 왜? 네가 갖고 있는 집조 이 여행권은 대한제국가 아니야. 근데 대한제국은 지금 없어지지 않았냐. 근데 그걸로는 못 들어간다. 근데 안창호 선생님이 어떻게 해서는 미국에 들어가야 되니까 제2의 도시 과달라하라로 발길을 돌립니다. 근데 거기서 다시 미국 이제 입국을 타진하신 거죠. 그 과달라하라에 가면 프란세스 호텔이라는 이 사진에 보이는 이 호텔이 있는데 이 호텔이 안창호 선생님이 머문 호텔이라는 게 몇 년 전에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가면 그 호텔 한쪽에 1층에 그 로비에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머문 곳 해가지고 동판이 붙어 있어요.
근데 요 동판 때문에 간 거죠. 제가 과달라 하나를. 그래서 이 호텔 구석구석을 또 찍어 본 거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멕시코를 찾아와서 10개월 동안 순회했던 독립운동가는 안창호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이 멕시코에서 안창호 선생님이 추앙 맞을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까지도. 그제서야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 나니까 그 대한민국민의 건물이 쓰였던 그 건물 안에 안창호 선생님 그 사진이 걸려 있는 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간략하게 이제 돌아본 우리 멕시코 이민사였는데요. 근데 이 멕시코 이민사를 이해해야지만 쿠바 이민사가 이해됩니다. 1921년 딱 올해로부터 딱 100년 전이에요. 1921년 올해가 2021년 1921년 3월이었어요. 멕시코에 있던 한인 300여 명이 따마팔리우스라는 기선을 타고 바다를 또 건너가죠. 거기가 바로 쿠바였던 겁니다. 바로 옆 나라 쿠바. 이제 쿠바로 간 이유는 뭐 멕시코로 이민 올 때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그리고 아이들도 잘 가르칠 수 있다. 근데 당시 이제 어떻게 소문이 났냐면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메고 사탕수를 자른다. 그리고 우유를 물처럼 마신다. 밤마다 맥주 파티가 벌어진다. 이런 또 과장 광고에 또 귀가 또 솔깃한 거죠. 그래서 그 말을 믿고.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당시 이제 좀 시대상을 살펴보면 1차 세계대전이 이제 끝나고 이제 유럽에서 각종 이제 경제부흥 정책들을 쓰면서 한 것 중에 뭐냐면 자국 내에 제장 산업을 육성하는 거였어요. 왜냐면 카리브해 여기 쿠바는 당시에 아주 설탕 산업으로 유명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캐리비안의 해적이라는 그 영화 보면 그 해적들이 럼을 마시잖아요. 럼은 그 사탕수수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캐리비안, 카리브해 그 지역은 예로부터 제장 산업이 아주 발전한 곳이었죠. 그래서 다 유럽에 수출하거나 뭐 이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너무 의존도가 높으니 우리도 자국 내 제장 산업을 육성하자 해가지고 이제 막 그러던 차였어요. 근데 한국인들 우리 조상들이 이제 쿠바로 넘어갈 때는 이 멕시코 애니깽 밭에서 일하는 것보다 쿠바의 사탕수수 밭에서 일하면 돈을 훨씬 더 많이 받는다라는 이제 소리를 듣고 넘어가게 되는데 마침 넘어가자마자 쿠바의 제장 산업이 확 꺼집니다. 부침을 겪으면서. 그래서 뜻했던 설탕수수 공장에서 일하지 못하는 결과가 벌어집니다. 도착하자마자. 그러니까 항상 보면 운명의 신은 우리 편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게 뭐였겠습니까? 또 애니깽 농장인 거죠. 이 멕시코에서 배를 타고, 그러니까 제물포에서 배를 타고 멕시코로 올 때 살리라 크루즈라는 해변에 처음 내렸죠. 똑같아요. 멕시코에서 배를 타고 쿠바에 올 때 이분들이 처음 내린 곳이 마나띠라는 항구입니다. 마나띠. 근데 마나띠는 살리라 크루즈에는 우리 이민 뭐 기념탑 이런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마나띠에는 있습니다. 마나띠에는. 이 80주년 기념탑인데요. 한글을 잊어먹지 않고 있었던 우리 조상 누군가가 여기다 삐뚤삐뚤한 한글, 띄어쓰기도 맞지 않고 맞춤법도 틀린 한글로 이 글쓰기로 이런 내용을 적어 놓습니다. 1922년 3월 25일 이곳 마나티 항구에 멕시코에서 300여 명의 한인 동포가 기선 따마울리파스 편으로 쿠바에 이민을 왔습니다. 그 후예들은 쿠바 각지에 흩어져 잘 적응하고 살고 있으며 조상의 얼을 기르고 그 뿌리를 영원히 기억하기 위해 80년이 되는 오늘 이곳에 기념탑을 세웁니다. 근데 이 글이 진짜 저 실물이 주는 저 느낌은 너무 다른 거죠. 막 우리 것을 잊어먹지 않기 위해서 막 몸부림친 것 같은 막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퍼져나가기 시작하는데 사탕수수 밭에서 일을 못하니까 이제 애니깽 농장 일을 찾아 나서죠. 그래서 선발대 몇 명을 뽑아서 마탄사스라는 곳에 가면 당시에
영국계 농장이었던 엘 볼로라는 곳이 있어요. 엘 볼로 그 농장을 찾아가요. 찾아가서 우리가 멕시코에서 이런 일을 했는데 당신들 일을 잘 도울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설득을 해서 사람들을 1차적으로 이주를 시키죠. 그래서 정말 창고만 있었고 창고랑 우물 하나 있었대요. 그 엘볼로라는 그곳에. 근데 거기서부터 쿠바의 고단한 삶이 시작되는 거죠. 여기가 바로 이제 마나티 항구 풍경입니다. 근데 이제 멕시코에 올 때도 그렇고 쿠바에 올 때도 그렇고 배를 타고 이 목적지 항구에 도착했다고 해서 바로 내린 게 아니에요. 이 국적 문제가 항상 불거져요. 그래서 마나티도 마찬가지예요. 마나티 딱 앞에 와서 배를 타고 다시 아바나로 돌아가요. 아바나 인근 그 항구로. 그래서 국적 문제와 관련된 것들을 처리하고 다시 이 마나티로 돌아와서 하선을 하게 되거든요. 고단한 거죠, 진짜. 마나티에 가면 아직도 요 라꼬레아라는 길이 남아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많이 살았던 골목이에요. 그래서 길 이름이 라꼬레아예요. 근데 지금은 한 명도 남아 있지 않습니다. 다 떠났어요. 다 떠났고 여기는 마나티 항. 그리고 여기서 차를 타고 30분을 더 가면 마나티 시내가 나오는데 시내에 이제 몇 집만 남은 거죠, 한인들이. 이제 요 분이에요. 요 분 가족들. 예, 요 분이 마나티 한인 후손회의 회장님. 근데 지금 한 두세 집 정도 남았나? 정말 몇 집 안 남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분 집을 찾아갔죠. 찾아가서 요 가족 사진을 남겼는데 이제 가운데 계신 분이 3세 정도 되고요. 빨간색 옷 입고 계신 분이 4세, 또 그의 딸 5세 이렇게 되죠. 근데 여기는 뭐 한 5세 정도 되는데 멕시코는 지금 7세까지 나갔습니다. 쿠바 하면 이제 여러분들 해밍웨이를 떠올리잖아요. 그 아바나에 가면 해밍웨이가 자주 갔던 술집도 남아있고 모히또를 좋아했잖아요. 그래서 모히또 그 단골집으로 이제 해밍웨이가 많이 다닌 곳들이 관광지가 됐죠. 그리고 해밍웨이가 노인과 바다를 쓴 것도 쿠바고 그 아바나에서 차 타고 한 20분 정도 가면 꼬이마르라는 해변이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해밍웨이가 바다 보면서 모히또 마시고 이러다가 그 노인과 바다를 이제 구성하게 되고 예, 그래서 노벨 문학상을 또 받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쿠바는 체게바라와 이제 해밍웨이 아니면 이제 먹여 살릴 수가 없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는데 그 아바나 뒷골목에 이런 건물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여기가 두 번째 아바나 지방에 대한민국민의 지방의 건물을 쓰였던 곳이에요. 얼마 전까지 이제 한인 후손이 살고 있다고 해서 찾아갔는데 제가 갔을 때는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아내는 보지 못했죠. 그래서 세 번째 아바나 지방의 건물이 또 있어요. 거길 찾아갔죠. 바로 이 건물입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라차로 아니라는 분, 이 한인 후손입니다. 이 후손이 살고 계셔서 이 내부를 볼 수 있었고 거기 아바나 지방의 건물 안에 살고 계신 분을 또 이 집에서 사진을 찍을 수가 있었죠. 뭐 이런 사진을 제가 남겼는데 이 지방의 건물이라는 거는 독립운동 뭐 기간의 지방이지만 당시에 이렇게 3.1운동 기념식을 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뭐 한갑잔치를 벌리기도 했고 그 다음에 국어학교가 세워지면 야학이나 국어학교 등의 학교로도 쓰였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한인 커뮤니티의 다목적 회관이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진이 쿠바에서 있었던 이제 3.1절 기념식 이제 장면인데 이 3.1절이라는 게 참 이 사진 보고 대단하다고 느낀 게 와, 그러니까 3.1절을 기념하지 않은 곳들은 아무도 없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찾아보니까 다 이 3.1절을 기념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항상 조상들이 빼놓지 않고 기억했던 기념식이 바로 개천절, 당군을 모시는 날. 이제 그 두 가지 행사는 가장 크게 조상들이 기억했던 이제 날이었다라는 거 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쿠바에서 꼭 알아야 될 분은 바로 이
임천택이라는 분입니다. 3살 때 멕시코로 와요. 그리고 이제 애니깽 밭에서 일하다가 18살 때 이제 마탄사스로 이주해서 이제 애니깽 노동자로 일을 하죠. 근데 이제 되게 민족의식이 남달랐던 분이에요. 임천택이라는 분이. 이제 학교를 세우거든요. 이 한인들이. 마탄사스, 뭐 까르데나스, 바로 옆 동네. 이제 한인들이 많이 이주해 이제 살던 곳에 민성국어학교라는 걸 만들어요. 그 민성국어학교를 어디다 만들려면 바로 엘볼로, 아까 얘기했던 그 한인마을, 엘볼로 농장 그 한인마을에다 만든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도 가면 그 건물을 쓰였던 곳이 남아있거든요. 근데 이제 국어학교도 만들고 야학도 만들고 하면서 본인이 교사로도 근무하고 그다음에 교장으로도 근무하고 하면서 이제 민족혼을 이제 불어넣는 거죠. 역사도 가르치고 국어도 가르치고 이러면서. 근데 이분이 임천택이라는 분이 원래 종교가 기독교예요. 기독교인인데 1928, 9년쯤에 서신교환을 이제 하게 돼요. 이제 한국하고 서신교환을 하게 되는데 이두성이라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뭐 개벽이라든가 당시에 이렇게 잡지들이 있었잖아요. 이제 그거를 많이 주고받아요. 이제 보게 되죠. 그러면서 임천택 선생님이 받아들인 종교가 뭐냐면 바로 천도교입니다. 천도교. 이제 성미를 띠게 되죠. 그때부터. 그래서 이제 임천택 선생님이 천도교를 받아들였다는 설이 있고, 그 다음에 임천택보다 또 먼저 천도교를 알린 사람이 또 있다는 설도 있고, 뭐 이거는 다양합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임천택 선생님이 문이 거의 이렇게 본국에 있는 그 천도교 본부에 의무를 다하지 못해서 이제 문이 닫힐 뻔한 이 쿠바의 천도교를 부흥시켜가지고 이제 종리원까지 만들고 본인이 종리원장으로 또 임명을 받게 되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한동안 활동을 되게 활발히 해 나갑니다. 근데 이 임천택 선생님이 종교를 바꿀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민족 의식에 이 종교가 훨씬 더 부합한다. 그리고 교육적으로 더 좋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이 종리원장이 돼서 이제 포교 활동을 열심히 해 나갑니다. 그러던 중 한 8, 9년 정도 됐을 거예요. 이 쿠바에 천도교가 전해진 지. 그러던 중 본국에서 민족 대표 33인이었던 최린 일파가 친일로 돌아섰다는 소식이 쿠바까지 전해집니다. 임천택의 선택은 무엇이었을까요? 천도교 종리원을 폐쇄해버리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너무 분노했던 것 같아요. 아니, 사람이 하늘이고 하늘이 사람이라면서요. 거기에 심취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민족적으로 너무 합당하다고 봤고, 민주적인 종교라고 봤고, 그런데 그랬던 하늘과 사람이 민족을 배신했다? 이거는 이분이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신에게 돌아갑니다. 다시 기독교인으로 돌아가요. 이 종교를 폐쇄해버리고. 그래서 쿠바까지 전해진 우리의 민족 종교 천도교가 9년 정도만 이제 활동을 하다가 끝끝내 사라지죠. 이게 되게 안타까운 지점인 거죠. 그래서 이 쿠바에서 임천택이라는 분을 이제 설명을 안 할 수가 없죠. 이게 그런 내용이고요. 근데 이제 죽기 전에,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큐바 한인사라는 그 기록물까지 또 남겨요.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는 이제 기록자 역할까지 또 하시는데, 그거를 나중에 이분의 따님이었던 마르따임하고 그 마르따임의 남편이 같이 공동으로 추가 작업을, 집필 작업을 더 해서 저 쿠바의 한인들이라는 책을 남깁니다. 근데 이런 책이 남아있지 않았다면 쿠바의 역사는 정말 많이 묻혔을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과 쿠바는 여태까지 외교 관계를 한 번도 맺어본 적이 없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정부 차원에서 무슨 예산을 대가지고 학술, 연구, 용역 뭐 이런 거를 들어가서 하기가 너무너무나 쉽지 않았던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런 책이라도 남아있지 않았다면 얼마나 많은 역사가 묻혔을까라는
라는 생각이 드는 나라죠. 네, 그분의 따님 마르타 임의 사진입니다. 아직 살아계세요. 그리고 그 임천택의 아드님 아직 살아계시고요. 그리고 행사 사진이고 저 맨 왼쪽에 있는 분이 바로 임천택 선생님이에요. 그 미국에서 이제 이혜련 여사, 그 안창호 선생님의 부인이셨죠. 이런 분들이 이제 중심이 돼서 대한여자애국단이라는 걸 조직해서 간장 안 먹는 날, 일본 간장 안 먹는 날, 고기 안 먹는 날 이렇게 정해가지고 이제 가정에서 독립장을 모아서 남편들한테 전해주고 뭐 이랬던 일이 있었거든요. 그 대한여자애국단이 아주 오랫동안 활동을 하는데 그 지부가 또 쿠바에도 생겨요 나중에. 근데 아마 기념 사진인 것 같아요, 이 사진은. 그래서 그 엘볼로에 가면 지금도 우리의 흔적이 남아있고 요 이민과 관련된 기념탑이 서 있습니다. 요 건물이 바로 그 건물이에요. 다목적 용도로 사용됐던. 근데 지금은 현지인이 살고 있죠. 그래서 내부에 들어가서 이제 주인한테 허락을 받고 혹여나 뭐라도 좀 쓰여 있지 않을까. 그래서 유심히 살펴봤는데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이분도 자기가 여기 몇십 년을 살았는데 아무 흔적이 없었다. 근데 이제 마음 같았으면 이 건물을 좀 우리가 매입을 해서 저기를 무슨 기념관 같은 거로 좀 꾸며놓으면 좋은데 그럴 수 없는 상황인 게 좀 안타까운 거죠. 예. 쿠바의 상황을 대표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이제 두 명을 이제 설명드릴 건데요. 요분은 이제 빅토르 호차라고 호근덕이라는 분의 아들이에요. 이제 호근덕 선생님은 뭐 모금 활동 같은 거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셨나 봐요. 그런데 이분한테 이제 건국 포장이 나온 거죠. 한 10여 년 전에. 근데 자식이 누군지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 바뀌어, 그리고 어디에 살고 있는지 전혀 기록에 남아있지 않아. 그래서 몇 년이 걸려요. 이 포장이 이분한테 전달되기까지. 그거를 받아들고 나서야 이 빅토르라는 이분도 자기 아버지가 독립운동을 했다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호군덕이라는 분의 이제 무덤을 찾아갔는데 같이 가주겠다 해서 이제 같이 가서 사진을 남겼는데 품속에서 태극기를 꺼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감동적인 지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까르네라스라는 도시에 가면 많은 한인 후손들이 이렇게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 근데 이분은 이윤상이라는 분의 따님이세요. 이윤상. 1929년에 광주에서 그 광주 항일 학생 운동이 있었잖아요. 댕기머리 이제 잡아가지고 싸움이 붙었던 일본 학생들하고 우리 한국 학생들하고. 이윤상이라는 분은 이 광주 항일 학생 운동 소식이 그게 11월 3일이었거든요. 근데 1월쯤에 쿠바까지 전해져요. 근데 이제 쿠바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본국에서 학생들도 들고 일어나서 이렇게 일제와 맞서 싸우는데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냐 해가지고 광주 항일학생운동 쿠바 지지대회가 열립니다. 그 지지대회라는 게 뭐였겠어요? 다 사람들 야 와라 모여라 해가지고 야 우리 학생들한테 얼마씩 낼래? 얼마씩 보내줄래? 해가지고 모금 활동하는 거잖아요. 쿠바에서 할 수 있었던 독립운동은 바로 그런 거였으니까. 근데 그거를 이제 앞장서서 하신 분이 바로 이윤상이라는 분이죠. 근데 뭐 그런 활동만 하셨겠어요. 근데 주기적으로 계속 독립장을 많이 내신 거죠. 근데 이런 기록이 조금씩 발굴이 되니 국가보훈처에서 이제 봐가지고 이분은 성운이 나갈 만하네요 해가지고 이제 성운이 나간 거죠. 독립유공자로. 자식을 못 찾는 거예요. 지금 쿠바의 가장 큰 문제는 그거예요. 서울이 나가면 그걸 후손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 전달식이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이분도 몇 년 만에 그걸 또 밝혀져요. 그게 우여곡절 끝에. 그래서 이제 만나가지고 본인이 아버지가 이런 일 하신 거 아셨냐 제가 질문을 드리니까 난 전혀 몰랐다. 그러니까 이분 한평생 동안 자기 아버지가 독립운동 했다는 거 모르고 사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양한 감정이 이제 교차됐겠어요. 아버지 실체에 이제 다가선 거죠. 본인이 아버지 나이가 돼서. 그래서 저한테는 이제 이런 것들이 너무 좀 마음을 좀 급하게 하는 현장이었다, 쿠바가. 또 천도교가 전해지기도 했던, 그러니까 천도교가 가장 멀리 가는 거죠. 지구 반대편까지 갔던 나라이기도 했고, 거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이름은 임천택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근데 그분의 아들 뭐 헤로니모임에 대한 이야기도 하면 또 이야기가 더 길어지는데요. 오늘 이야기는 100년 전에 1905년에 태평양을 건너간 한인들 1000여 명이 있었다. 근데 그 사람들이 1921년에 다시 쿠바로 재이민을 갔다. 재이민을 가서도 그분들은 민족의식을 잊어먹지 않기 위해 노력했고, 국어를 배우려고 노력했고, 학교를 만들었고, 거기서 아이들을 국사를 가르쳤고, 본인들 스스로도 천도교를 받아들이면서 같이 일제와 맞서 싸우려고 했었다. 얼마나 뭉클합니까? 광주 항일 학생운동 지지대. 그게 쿠바에서 열렸다. 근데 쿠바에 대한 이야기를 더 해드리고 싶은데, 오늘은 시간이 다 한 것 같고요. 오늘 하여튼, 여기까지 강연하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